안녕하세요. 저는 43살의 평범한 여자입니다. 지금은 남편과 이혼 후 아들과 딸애를 친정엄마와 같이 키우고 있는데요. 오늘이 오기까지 정말 힘든 날들의 연속이었답니다. 제가 이혼한 사유는 남편이 아닌 시어머니 때문인데요. 그분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분인지 아직도 깊은 공포에 휩싸인 채 살아가고 있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제 사연은 재작년 인터넷 뉴스에도 오른 큰 사건입니다. 공포영화를 보는 만큼이나 무서울 수 있으니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사건의 내막을 자세히 말씀드려 볼게요. 남편과 저는 대학 졸업 후 사회 초년생이 되었을 때 지인의 소개팅으로 만났습니다. 처음 본 남편은 어찌나 착하고 순진하던지 지금 시대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까지 들었습니다. 그런 좋은 사람이라 놓치고 싶지 않아 제가 먼저 좋아한다는 고백을 하게 되었고 남편과 연인이 되었죠. 그리고 약 7년 동안 길고 긴 연애를 했답니다. 연애 기간 중 결혼을 약속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서울에서 신혼집을 마련하려면 큰 돈이 들어서 결혼을 계속해서 미루었죠. 결국 제 나이 32살이 되던 해에 그이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출을 좀 받긴 했지만 살만한 신혼집을 마련했답니다. 그리고 저희는 대출금을 다 갚고 여윳돈이 생기기 전까지 아이를 가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친정엄마도 그렇게 하는 편이 낫겠다며 이세를 빨리 가지라는 말씀은 전혀 하시지 않았답니다. 시어머니는 모임을 굉장히 자주 하시는 분이셨어요. 여러 이웃들의 갯돈을 관리하는 개주여서 시댁에만 가면 손님이 바글바글 했답니다. 그 덕에 저는 시댁을 자주 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 연락을 드리면 바쁘다고 오지 말라고 하셔서 친구들처럼 시집살이로 힘들거나 스트레스 받을 일이 하나도 없었죠. 그렇게 신혼생활 1년이 지나자 남아있는 대출금을 모두 갚게 되었고 적금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이세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아이를 가져도 되지 않을까? 나 닮은 딸 있으면 좋겠다며. 당신 닮은 딸이라면 너무 예쁘겠다. 그래, 우리 아이 가져보자. 정말이지? 그럼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야 돼. 그럼 한 집안의 가장인데 최선을 다해야지. 당신은 돈 걱정하지 말고 임신에 좋은 거나 알아봐. 그래, 알겠어. 빨리 우리 집에 애기 울음소리가 들렸으면 좋겠다. 저와 남편은 며칠 뒤 병원을 찾아가 건강한 아이를 가질 수 있을지 검사를 받게 되었고 다행히도 좋은 결과가 나왔답니다. 그래서 매일 노력하며 이세를 가지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가 저희 신혼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평소에 바쁘셔서 코빼기도 비추지 않으시는 분인데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오셨답니다. 어머님,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놀랄 거 없다. 요 근처에서 개모임이 있었는데 너희들이 생각나더라. 그래서 그냥 잘 살고 있는지 보려고 들렀어. 아, 그러셨어요? 어머님, 제가 바로 저녁 준비할게요. 예, 됐다. 날도 더운데 뭐하러 불 앞에 있으려고 그래? 내가 배달 시킬 테니까 가만히 앉아서 에어컨 바람이나 좀 쐬자꾸나. 에이,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이 오셨는데 배달 음식을 드리기에는 너무 죄송하잖아요. 금방 준비하니까 앉아 계세요. 괜찮다니까 그래. 요즘 배달 음식 아주 잘 나오니까 그거 먹자. 얼른 너도 앉아라. 당황스럽긴 했지만 시어머니 말씀대로 중국집에 배달을 시켜 음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저는 눈치를 보고 있는데 남편은 괜찮다며 시어머니는 원래 쿨하고 복잡한 걸 싫어하신다고 말했죠. 물론 결혼 전 시어머니를 봤기 때문에 어떤 분인지는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답니다. 그렇게 짜장면과 탕수육으로 식사를 마치자 시어머니가 길게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아휴, 잘 먹었다. 우리 아들 집에 와서 모처럼 같이 밥을 먹으니 기분이 좋구나. 우리 예쁜 새애기 얼굴도 보니 이 엄마가 날아갈 것 같다. 감사해요. 어머님, 평소에 어머님이 너무 바쁘셔서 얼굴 뵙기가 힘들어서
언제쯤 뵙나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찾아와 주시니 너무 좋네요. 자주 좀 오세요. 아유, 노인네가 자주 오면 너희들 분위기만 깨지지. 결혼한 지 1년 된 신혼부부 집에 자주 찾아오는 건 예의가 아니란 말이야. 아니에요, 어머님. 저는 언제든 어머님이 오시는 걸 환영할 거예요. 아, 그리고 저희 아이 갖기로 했어요. 뭐? 아이를 갖기로 했다고? 아, 그럼 너희들 대출금은 다 갚은 거니? 네, 다 갚았어요. 게다가 적금까지 들기 시작해서 2년 뒤에 목돈까지 생길 거라고요. 적금이라니. 얘 새아가, 이 시애미가 개주라는 걸 잊었어? 돈 불리는데 화신인 시애미가 있는데 왜 엄한데 적금을 들어? 당장 적금 깨고 나한테 맡겨라. 1년 안에 2배로 불려줄 테니까. 시어머니는 소문난 개주여서 믿을만한 분이긴 했지만 저와 남편은 안전한 적금을 든 거였습니다. 또 식구끼리 괜히 돈거래를 했다간 사이가 벌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이를 거절하기로 했죠. 어머님, 죄송한데 저희는 적금을 계속 드는 게 낫겠어요. 어머님을 믿긴 하지만 가족끼리 돈거래를 하면 나중에 안 좋은 결말을 맞을지도 모르잖아요. 오빠도 같은 생각이에요. 뭐야? 이 시애미가 알아서 돈을 불려주겠다는데 그걸 마다한다고? 내가 니들 돈을 꿀꺽하기라도 할까봐 그러는 거냐? 아, 어머님 그게 아니라... 남편이 제 말을 끊고 대신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희 돈 욕심 크게 없어요. 지금처럼 차곡차곡 모을 거라고요. 괜히 큰 욕심을 냈다가 다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너희 엄마를 못 믿는 거야? 그게 아니라 걔 자체를 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희는 안전한 걸 추구한다고요. 됐다. 기분 참 그렇다. 응? 아니, 누가 들으면 내가 돈이라도 갈취하려는 줄 알겠어? 자식들 생각하는 애미 마음을 고깝게 받아들이니 엄청 서운하다. 그래, 이제 얼마 안 되는 은행에 실컷 적금 부어라. 그렇게 모아서 어느 세월에 애를 낳고 키워서 시집 장가 보내겠냐? 응? 나중에 후회해도 내 탓하지 말아라. 시어머니는 화를 심하게 내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때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시어머니의 손목을 잡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어머님한테 개를 들도록 할게요. 당장 적금을 깨겠다고요. 제 대답에 놀란 남편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덥석 제 손을 잡고 말했답니다. 뭐? 아니, 그게 정말이야? 이제야 시애미를 믿겠다니. 내가 한 발 물러나 사과를 받아주마. 그럼 너희가 가진 여윳돈이 얼마나 되냐?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저는 통장을 꺼내와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적은 돈이어서 그런지 시어머니 표정이 밝지는 않았습니다. 대충 돈 1,000만 원 정도 되는구나. 매달 얼마씩 개를 들 수 있겠니? 한 300만 원씩은 가능하겠지? 남편은 손사래를 치며 저에게 개를 들지 말자고 설득했습니다. 자기야, 우리 이거 하지 말자. 아무리 엄마여도 돈거래는 아닌 것 같아. 엄마, 죄송하지만 없던 일로 할게요. 뭐야, 새애기가 하겠다는데 네가 왜 초를 쳐? 이것들이 늙은이를 가지고 노는 거냐? 이랬다 저랬다 뭐 하는 거야? 남편은 저에게 안 된다고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러자 제 마음은 남편에게로 기울었고 정신을 차리고 통장을 다시 집어넣었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오빠 말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분 상하셨다면 사과드릴게요. 지금 시애미를 가지고 노는 거냐? 이랬다 저랬다 뭐 하는 거야? 모처럼 아들 집에 왔더니 기분만 상하고 돌아가네. 당분간 나 찾을 생각하지 마라. 어머님, 어머님. 자기야, 됐어. 잡지 마. 그이의 말에 시어머니 손을 놓아드렸고 고부 사이에 금이 간 채로 헤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제 전화를 받지 않으셨어요. 문자에도 답을 하지 않으시며 화내신 걸 티내셨죠. 여보, 어머님 화가 단단히 나셨나봐. 내 연락을 아예 받질 않으시네. 됐어, 그냥 내버려둬. 엄마는 평생 돈놀이를 하시는 분이라
자기한테 투자하지 않는 사람은 상종을 안 해. 그럼 우리가 걔를 들면 되지 않아? 수익성도 확신하시잖아. 아니야. 우리 엄마 예전에 여러 번 돈 날려드셨어. 내가 자러 오면서 몇 번이나 봤다고. 집으로 쳐들어오는 아줌마들이 한둘이었는 줄 알아? 요즘 어떻게 풀렸는지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우리 돈을 덜컥 맡겨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당신도 잊어버려. 괜히 욕심내서 엄마한테 투자했다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랬구나.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말린 거였구나. 알겠어. 우린 하던 대로 계속 적금이나 들자. 그래, 펀드고 주식이고 이런 것들에 눈 돌리지 말고 이자가 적어도 적금이 가장 안전해. 그이는 어릴 적 얼마나 많은 빚쟁이를 봐왔는지 학을 떼듯이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의 조언대로 시어머니께 당분간 연락을 하지 않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얼마 뒤 희소식이 찾아왔습니다. 남편과 이사를 계획한 지 2달 만에 임신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 소식에 친정엄마는 물론 화나셨던 시어머니도 기뻐하시며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사돈 축하드려요. 우리 새애기 제 며느리로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니에요, 사돈. 감사는 제가 드려야죠. 훌륭한 아드님을 사이로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이제 2사람을 닮은 아기까지 가졌으니 더할 나이가 없네요. 그렇죠. 역시 우리 같은 노인네들은 자식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보다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런데 사돈, 혹시 노후 대비는 다 하셨어요? 연금은 받고 계실 테고 모아둔 돈은 얼마나 되세요? 제가 개주라서 습관적으로 묻는 거니 개의치 말고 대답하셔도 됩니다.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친정엄마의 재산이 얼마나 되냐고 물었고 엄마는 당황한 기색으로 대답하셨습니다. 그게 아주 많지는 않아요. 제 아버지가 유산으로 남겨준 땅이 있긴 한데 그린벨트 지역이라 팔지도 못하고 있죠. 그래서 가진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나중에라도 돈이 생기시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1년 안에, 아니 6개월 안에 2배 이상으로 불려드릴 테니까요. 그러자 친정엄마는 마지못해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저와 남편이 절대 시어머니에게 개를 들지 말라고 일러두었답니다. 남편은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또다시 꺼내며 돈을 잃을 확률이 높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무탈한 삶은 계속되었고 어느새 저는 딸까지 낳아서 2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매일 조금씩 성장했답니다. 자식이 커가는 걸 보자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 무엇인지 실감했습니다. 제 뱃속에서 10달 동안 품은 아이가 걸음마를 떼고 말을 하고 저를 보고 반긋이 웃는 것까지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답니다. 한편 누구보다 착한 남편은 2아이의 아빠가 되자 전보다 더 좋은 가장이 되었습니다. 밖에서는 열정적으로 일하고 집에서는 둘도 없는 애처가에 아이들을 누구보다 깊이 사랑하는 멋진 아빠였습니다. 5년의 시간이 지나자 아이들은 부쩍 자라서 유치원을 다니게 되었고 저는 새로운 회사에 합격해서 사회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월급의 절반 이상을 적금했고 저희 부부의 씀씀이를 아끼고 아이들에게 대부분의 돈을 썼답니다. 보통 가정의 아내이자 엄마, 그리고 회사원으로 잘 지내고 있던 중 친정엄마에게서 다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는 외할아버지가 물려주신 땅을 그린벨트에서 풀리자마자 파셨는데 그 돈의 절반을 시어머니에게 투자하셨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록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걱정의 말을 하셨답니다. 엄마, 내가 절대 시어머니한테 투자 같은 거 하지 말랬잖아. 왜 그랬어? 나도 하지 않으려고 그랬어. 그런데 사돈이 매일같이 찾아와서 자기를 믿어보라고 했단 말이야. 그리고 엄마가 너한테 해준 게 없어서 그 돈을 불려서 주려고 했다고. 엄마, 흥분하지 말고 있어.
내가 남편한테 말하고 시어머니를 찾도록 할게. 그래, 제발 원금만이라도 돌려받게 해다오. 부탁한다. 친정엄마는 무려 5천만 원을 시어머니한테 투자했습니다. 그 액수를 듣자 심장이 덜컥 주저앉는 기분이 들었죠. 저는 당장 남편에게 전화해 이 사실을 알렸고 그이는 시어머니께 전화와 문자를 지속적으로 하며 친정엄마의 돈을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무런 답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시댁을 찾아갔는데 시어머니는 거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친정엄마의 안타까움과 시어머니에 대한 분노를 동시에 느끼며 몇 날 며칠을 잠도 못 자고 설쳤습니다. 남편은 연신 미안하다며 자기 엄마 때문에 이런 고난을 주게 되어서 고개를 들지 못하겠다고 하더군요. 당신이 왜 미안해? 우리 엄마가 마음대로 투자한 건데 나한테 의논이라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설마 시어머니가 그 돈을 죄다 날려버린 건 아니겠지? 여보, 나도 뭐라 말을 못하겠어. 확신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엄마가 나타나야 뭐라도 할 텐데 어디 숨었는지 알 도리가 없잖아. 저는 너무 속이 상해서 애꿎은 남편에게 화를 냈습니다. 착한 남편은 무조건 미안하다며 어떻게든 친정엄마의 돈을 되찾아 주겠다고 말했고요. 그렇게 한 달 동안 온 신경이 시어머니에게 기울어져 있는데 때마침 시어머니가 나타나셨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큰 소리를 내며 화를 냈고 저도 당장 친정엄마의 돈을 돌려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얘들아, 그만 좀 해라. 이 애미가 어련히 잘하고 있는데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아, 응? 사돈이 준 돈은 벌써 크게 부풀렸다. 다음 달이면 1억으로 돌려드릴 수 있다고. 네? 1억이요? 투자한 돈의 2배나 주신다고요? 그렇대도 이 시애미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 이제 알겠니? 엄마, 그럼 그동안 연락도 끊고 어딜 가셨던 거예요? 혼자 여행을 좀 다녀왔어. 3달 동안 제주살이 좀 하고 왔다. 핸드폰은 여행 중에 잃어버려서 연락이 안 됐을 거야. 그제야 저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도망간 게 아니어서 천만다행이었죠. 이윽고 친정엄마가 찾아와 시어머니의 해명을 들으셨고 다행이라는 말씀을 연신하셨습니다. 사돈, 돈도 2배로 돌려받게 생겼는데 한턱 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럼요. 사돈 드시고 싶은 거 말씀만 하세요. 먹을 건 됐고 나랑 여행이나 떠납시다. 내가 혼자 여행을 길게 다녀서 그런지 다시 도시로 돌아오니까 숨이 막히네요. 사돈이랑 같이 바람 쐬러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여행이요? 글쎄요, 너무 갑작스러워서요. 그러지 말고 같이 갑시다. 경비는 반반 부담하도록 할게요. 친정엄마는 고민에 빠져 있다가 이내 미소를 지으며 여행을 결심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모두 부담할게요. 다음 달이면 1억이 생기는데 그 정도는 제가 싸야죠. 저는 얼마 되지는 않는 돈이었지만 여행 중에 맛있는 거 사드시라며 친정엄마께 돈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엄마는 제 성의를 거절했지만 제가 끝까지 주머니에 넣어드려서 마음 편히 여행을 보내드렸답니다. 스트레스 받을 일도 걱정할 일도 해결되었으니 정신도 몸도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래서 전보다 활동적으로 회사에서 일하고 집으로 돌아와 아들, 딸과 신나게 놀았습니다. 또 남편과도 전처럼 잘 지냈죠. 그런데 비극은 항상 예상치 못할 때 일어나는 법인가 봅니다. 시어머니와 여행을 떠난 엄마가 등산 중 낙상을 당해 크게 다쳤다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오열하며 남편을 불렀고 곧장 엄마가 실려간 병원으로 떠났습니다. 거의 3시간을 달려 도착했는데 엄마는 이미 수술을 받는 중이었습니다. 저는 흥분한 목소리로 시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엄마 어쩌다가 사고를 당하신 거냐고요? 그게 말이야, 나랑 같이 등산을 하고 있었는데 체력이 나보다 좋은 사돈이 나를 앞질러 올라갔어. 그리고 한참 있다가 비명소리가 들렸지. 등산객들이 몰려든 곳으로 가봤더니
낭떠러지 앞이더라고. 그 밑으로 사돈이 떨어져 있는 걸 보고 곧장 구급차를 불렀어. 자초지종을 들은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고 온몸을 부르르 떨며 수술실 앞에서 엄마가 무사히 나오길 기다렸습니다. 머리와 팔, 다리를 수술하는 데 걸린 시간은 10시간이 넘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땀을 흘리며 나오자 벌떡 일어나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희 엄마 어떻게 됐어요? 괜찮은 거죠? 살 수 있는 거죠? 네, 다행히 수술이 잘 됐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서 며칠 두고 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엄마가 생명에 지장이 없다는 말을 듣자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남편은 저를 꼭 안아주었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벽에 머리를 기대고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님, 이제 괜찮대요. 그만 댁으로 돌아가세요. 이제부터는 저랑 오빠가 있을게요. 아니다. 모든 게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어떻게 집에 가서 두 발 뻗고 쉴 수 있겠니? 난 끝까지 여기 있을 테니 너희나 들어가서 눈 좀 붙이고 오거라. 어머님 탓이라뇨. 그렇지 않아요. 그러지 말고 들어가서 쉬세요. 난 괜찮다니까. 여기서 사돈이 눈을 뜨는 걸 봐야 잠이 올 것 같구나. 난 신경 쓰지 말거라. 그렇게 시어머니는 고집을 부리시며 병원에서 꼼짝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크게 놀라셨는지 식사도 못하시고 한숨만 연거푸 내쉬셨습니다. 다행히 친정엄마는 중환자실에서 일주일 만에 나오셨고 개인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주무시고 있는 엄마의 손을 잡고 끝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그만 좀 자요. 눈 좀 떠보라고요. 여보, 곧 깨어나실 거야. 그만 울어. 하루 종일 잠만 주무시는 게 이상해. 이러다 영영 못 깨어날까봐 걱정이라고. 의사 선생님이 기다리라고 했잖아. 그만 나가자. 안정을 취하셔야 하잖아. 엄마도 그만 슬퍼하고 같이 나가요. 자책 그만하시고요. 다 내 책임이야. 내가 여행 가자는 말만 꺼내지 않았더라면. 그만하고 나가요. 다 괜찮아질 거니까 정신 좀 차리세요. 남편이 기운 빠진 저와 시어머니를 부축하며 병실 밖으로 나갔고 병원에 있는 지하 식당으로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사흘 동안 병원에서 씻지도 못하고 지내고 있는데 드디어 엄마가 의식을 찾았다는 소식을 간호사에게 들었습니다. 저희 세 사람은 황급히 병실로 들어가 호흡기를 차고 있는 엄마의 눈을 마주치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고마워. 깨어나줘서 고마워. 장모님 감사합니다. 사돈, 내가 미안해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각자 한마디씩 하고 엄마를 주시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아직 말을 하는 단계까지 회복하지 않아 눈꺼풀만 깜빡거리셨고 어디가 불편하셨는지 인상을 잔뜩 찌푸리셨습니다. 엄마 어디 아파요? 제 물음에 엄마는 한 곳에 시선을 두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한테 말이죠. 차갑고도 따가운 눈빛으로 시어머니를 계속 노려보셨답니다. 그래서 제가 중재하려고 말문을 열었어요. 엄마, 시어머니는 지금 충분히 자책하고 계세요. 엄마를 여행길에 오르게 해서 미안하다고 100번은 말씀하셨고요. 그러니까 엄마도 시어머니한테 너무 그러지 마세요.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사고였잖아요. 하지만 엄마는 끙 소리를 내시며 끝까지 시어머니를 탓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사돈 마음 충분히 이해한다. 멀쩡히 잘 지내고 있는데 내가 괜히 여행 가자고 헛바람을 넣는 바람에 이 사달이 난 거잖니. 날 비난해도 괜찮으니 사돈께 뭐라 하지 말아라. 사돈, 내가 죄인입니다. 정말 죄송해요. 사돈이 다 나을 때까지 제가 손과 발이 되어 드릴게요. 엄마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풀렸는지 다시 눈을 감으시고 잠에 들었습니다. 병실 안에 있던 저희 세 사람은 어색한 기류가 흐르는 걸 느끼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만 있었네요. 그러다 남편이 답답했는지 침묵을 깼습니다. 엄마, 여보, 우리 집에 좀 다녀올까? 가서 씻고 밥도 먹고 다시 오는 게 어때?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이제 엄마도 정신이 돌아왔으니까 안심해도 될 것 같아. 어머님, 일어나시죠? 아니다. 나는 여기 있을 테니까 너희들은 집에 가서 쉬고 오도록 해. 비상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내가 남아있을게. 어차피 집에 가봤자 마음이 불편해서 편히 쉬지도 못할 거야. 어서들 가봐. 어머님. 제가 머뭇거리자 남편이 제 어깨를 잡고 일으켰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엄마는 여기 계세요. 저희가 집에 다녀와서 교대해 드릴 테니까 그때 집으로 돌아가세요. 시어머니가 고집을 부리시는 바람에 저희 부부만 병실에서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남편도 피곤할 텐데 끝까지 제 걱정만 하며 챙겨주었습니다. 밥도 그이가 차려주었고 씻는 것도 남편이 도와줘서 겨우 기운을 차렸죠. 그리고 침대에 누워 잠을 잤는데 다음날 아침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긴 잠을 이루었습니다. 벌써 아침이네. 어머님 혼자 힘드시겠다. 걱정하지 마. 아까 통화했는데 병원 휴게실에서 눈 좀 붙이셨대. 식사도 하셨다고 하더라. 우리더러 일찍 나올 필요 없다고 오후에나 오라시네. 그럴까 그럼? 몸이 너무 무거워서 일어나질 못하겠어. 그래, 조금 더 자자. 이따 밤을 새야 하니까 푹 쉬었다가 가자. 저는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올리지 못하고 다시 잠에 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땐 남편이 코를 골며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정오가 되긴 전인 것 같았죠. 저는 몸을 일으켜 세워 나갈 채비를 했고 자고 있는 남편은 깨우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으니 푹 쉬길 바랬으니까요. 이윽고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제 마음은 먹구름이 일었는데 바깥 날씨는 어찌나 화창하던지 그래서 기분이 더 꿀꿀했습니다. 곧 택시에서 내려 병원 엘리베이터를 타고 엄마가 계신 개인 병실로 올라갔답니다. 병원 복도는 간호사들과 환자 보호자들이 많아서 부산스러웠고 비좁았습니다. 그렇게 엄마 병실 앞까지 다다른 저는 문을 열려고 손을 들어 올리는데 병실 안에서 말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엄마는 아직 말씀을 하기 무리라고 의사 선생님이 일러줘서 누구의 목소리인지 귀를 가져다 댔습니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시어머니였고 친정엄마한테 무어라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윽고 복도에 사람들이 빠지고 나자 시어머니의 말소리가 정확하게 들렸습니다. 아니 사돈, 그냥 깨어나지 말지. 뭐하러 정신을 차렸어? 내가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 산에서 더 세게 밀었어야 됐나봐. 그럼 이렇게 끈질기지 않게 굴지 않았을 거 아니야.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경악한 저는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끔찍한 말은 계속 이어졌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잠시 고민하다가 핸드폰을 꺼내 영상을 켜고 유리창 너머의 시어머니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눈을 깜빡거리고 있었는데 어제처럼 인상을 찌푸리고 시어머니를 째려보았죠. 잠시 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이어서 들렸습니다. 사돈, 그러니까 왜 내 말 안 들었어? 산 정상에서 말했듯이 나한테 땅을 팔고 남은 돈을 더 투자하면 몇 배로 불려주겠다고 했잖아. 새로 투자해서 불려주겠다는데 왜 나를 못 믿고 대들다가 험한 꼴을 당하냔 말이야. 당신이 준 5천만 원은 진작에 도박판에서 날려버렸다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사람이 살다 보면 돈도 날려먹고 하는 건데 뭐가 그리 심각해서 따지고 대들었냐고. 그래서 당신 꼴이 이 모양이 된 거지. 내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줄까? 내가 그동안 갯돈을 어떻게 불렸는지 말이야. 그게 다 화투판에서 따온 거야. 이 강말자의 노름 실력으로 벌어들인 거라고. 그런데 옆에 누들은 내가 능력이 출중해서 갯돈을 불리는 줄 알더라고.
여하튼 하트판 갈 돈을 주변에서 알아서 모아주니 이렇게 재밌는 장사가 어딨겠어? 정말 재밌지. 그러니까 사돈돈 걱정은 하지 마. 내가 나중에 노름판에서 다 따줄 테니까. 시어머니가 밝힌 진실에 분노가 치솟았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을 끝까지 듣고 나서기로 했죠. 이웃과 엄마는 끙끙 소리를 내며 시어머니한테 발악하려고 했습니다. 워워워, 진정해. 사돈, 아까 의사가 다녀갔는데 당신 머리를 다쳐서 당분간은 말하는 게 뜻대로 안 될 거래. 그리고 기억이 손상됐을 확률이 높다고 말하더라. 이 말이 무슨 의미인 줄 알아? 나중에 내 아들하고 며느리한테 진실을 말해봤자 당신 말은 아무도 믿지 않을 거라는 거야. 다들 헛소리라고 여길 거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입이 트여도 쓸데없는 소리 짓거리지 마. 알아듣겠어? 그리고 엄마의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며 낄낄거리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전 동영상을 끄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병실 문을 열었죠. 깔깔거리던 시어머니는 언제 그랬냐는 듯 바로 슬픈 표정을 짓고 있더군요. 세아가 왜 이렇게 빨리 왔니? 내가 푹 쉬고 오라고 네 남편한테 일렀는데. 그이는 자고 있어요. 저는 엄마한테 무슨 일이 있을까 싶어서 먼저 왔고요. 일은 무슨, 내가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 염려 말고 좀 더 쉬고 와. 나는 마음이 불편해서 집에 갈 생각이 없구나. 시어머니가 말할 때마다 친정엄마는 입에 거품을 물며 끙끙 소리를 내셨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왜 이렇게 흥분하신 거죠?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던 거죠? 아까 간호사가 주사를 놓고 갔는데 많이 아프셨는지 계속 인상을 찌푸리고 계시구나. 하여튼 요즘 간호사들은 주사 하나도 제대로 놓질 못한다니까. 아, 그래요? 혹시 어머님이 괴롭혀서 그런 건 아니죠? 시어머니는 제 말에 뜨끔하셨는지 잠시 놀라더군요. 얘 세아가, 그게 무슨 말이야? 너 지금 농담하는 거니? 농담이요? 지금 상황에서 제가 농담 따먹긴 할 사람으로 보이세요? 너 지금 나를 노려보는 게냐? 아무래도 네가 푹 쉬지 못해서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것 같다. 집에 들어가서 좀 더 쉬거라. 얼른. 시어머니가 일어나 제 등을 떠밀려고 하자 손을 뿌리치고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어머머, 세아가, 너 왜 이러니? 이게 무슨 짓이야? 무슨 짓은 내가 아니라 당신이 했지. 우리 엄마를 산에서 밀어버린 악마야. 그게 무슨 소리야? 세아가, 이것 좀 놓고 이야기하자. 방금 전에 시어머니, 아니 당신이 하는 말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들었어. 하지만 시어머니는 인정하지 않고 잡아떼셨습니다. 네가 뭘 잘못 들은 거겠지. 내가 산에서 사돈을 밀어버리다니 말도 안 돼. 너 꿈이라도 꾼 거냐? 정신 좀 차려, 세아가. 저는 잡고 있던 머리차를 잠시 놓아주고 녹화한 영상을 틀어 보여줬습니다. 이래도 발뺌하실 거예요? 당신 입으로 한 짓을 실컷 떠들어 놓고서?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 핸드폰을 낚아채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이리 내놔. 당장 치워. 이제야 본색이 나오네. 이 악마녀나. 다시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힘으로 눌러버렸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자빠졌고 고통의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사람 살려. 누가 좀 도와주세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개패듯이 패고 있어요. 이윽고 병실에 간호사 둘이 들어와 저를 말렸지만 이미 제정신이 아닌 저를 감당하지 못했답니다. 결국 간호사 중 하나가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제 분노는 쉽게 풀리지 않아 시어머니를 창가로 끌고 갔습니다. 내가 여기서 밀어버릴까?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한 짓을 그대로 해줄게. 세아가, 제발 그만해라. 내가 잘못했다. 그런데 나도 실수였어. 일부러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고. 네 엄마가 돈을 내놓으라고 대드는 바람에 그런 거라고. 절대 고의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뭐? 실수?
엄마 돈을 도박으로 날려버리고 아무렇지 않게 여행을 모시고 간 게 실수야? 내가 보기엔 모든 게 계획적이라고. 당신이 그렇게 실수라고 우긴다면 나도 실수로 당신을 밀면 되잖아. 어때? 준비됐어? 여기 8층인데 겁이 좀 나려나? 제발 이러지 말아라. 정신 좀 차리라고. 세아가, 절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사고였다고, 사고. 사고 같은 소리 하네. 분명 네 주둥이로 엄마를 밀어버렸다고 말했어.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제정신일 수가 있겠니? 내 엄마를 해치려 했던 짐승을 보며 가만히 있겠냐고. 돈에 환장하다 못해 돈 때문에 사람을 해쳐? 넌 이제 끝이야. 내가 널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오늘이 네 재산날이야. 제가 악을 쓰며 소리치자 병실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 남편과 경찰들이 보였네요. 모두 제가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있는 걸 보고 경악하더니 저를 뜯어 말렸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왜 그러냐고 물었고 저는 대답 대신 녹화한 동영상을 틀어주었습니다. 이윽고 경찰들과 남편은 진실을 알게 되었고 상황이 역전되어 제가 아닌 시어머니를 체포했습니다. 그렇게 병실에서의 난동이 끝나고 말았죠. 남편은 믿을 수 없다며 어떻게 시어머니가 그런 짓을 저지를 수가 있는지 의아해했습니다. 돈 문제가 있긴 하지만 영악하고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고 변호하더군요. 그래서 전 그의 뺨을 날려버렸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고도 당신 엄마를 보호해? 너도 똑같은 인간이라 이거니? 여보, 내 말은 그게 아니라 믿을 수가 없어서 나도 모르게 나온 말이야. 미안해. 닥쳐. 당신도 저 악마랑 다를 바 없어. 당장 내 눈앞에서 엄마 앞에서 사라지라고. 그이는 말없이 병실을 나갔고 저와 엄마만 남았습니다. 저는 엄마의 손을 꼭 붙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저 짐승보다 못한 년 감옥에 쳐놓고 올게.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경찰서 가서 모든 진실을 밝힐 거야. 그러자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저를 안쓰럽게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엄마의 손을 놓아드리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고 재판에서 친정엄마를 여행으로 유인해 산으로 내려가 고의로 밀어버렸다고 인정되어 살인미수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다행히 엄마가 재판 전에 말문이 트여서 피해자 진술을 할 수 있어서 가능했네요. 그렇게 모든 게 정리되는 것 같았지만 한 가지 남아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이었죠. 저나 엄마는 남편의 얼굴을 다시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착하고 선한 사람이라지만 짐승보다 못한 시어머니 아들이니 앞으로 계속 같이 살아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 문제만 남은 것 같아. 우리 이혼하자. 여보, 이러지 마, 응? 나한테 당신과 아이들이 전부인 걸 알잖아. 그래도 안 돼. 엄마는 당신 얼굴만 보면 당신 엄마가 떠오를 거야. 물론 나도 그렇고.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한테 할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기 싫어. 치욕스럽다고. 아니, 하지만 여보, 내가 잘못한 건 없잖아. 나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고. 나도 내 엄마가 증오스럽고 미워. 앞으로 엄마라는 사람을 두 번 다시 보지 않을 테니까 제발 날 버리지 마, 응? 이런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 당신 엄마가 감옥에 갔다고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야. 난 죽는 그날까지 당신을 보지 않을 거야.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여보, 제발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응? 제발 당신과 아이들 곁에 남게만 해줘. 내가 살아가면서 엄마가 지은 죄를 두고두고 갚을게. 나한테는 당신이 가족이라고. 엄마가 아니라 아이들이 내 식구란 말이야. 남편은 무릎까지 꿇으며 두 손을 싹싹 빌었습니다. 저를 영원히 사랑할 거라며 곁에만 있게 해달라고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며 애원했죠.
하지만 도저히 남편 얼굴을 보고 살아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 일을 보면 시어머니가 떠올라 미쳐버릴 것만 같기 때문이었죠. 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절대 같이 살 수 없다며 저와 아이들을 볼 생각 따위는 영원히 버리라고 전했답니다. 남편은 제 말을 받아들이기로 했는지 며칠 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었고 재산 분할과 양육비까지 모두 전해주었답니다. 그이는 모든 걸 내려두고 조용한 시골로 떠난다고 했습니다. 사람과 마주치지 않고 혼자 외롭게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살든 상관없으니 저희 식구들 앞에만 나타나지 말라고 경고하고 헤어졌답니다. 그 이후 저는 아들, 딸을 데리고 친정엄마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가 혼자 사는 것도 무섭다고 하셨고 저 또한 걱정이 되는 마음에 함께 살기로 결심했답니다. 다행히 아들, 딸도 외할머니와 같이 사는 게 좋다고 기뻐했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3대가 한 집에서 북적거리며 살고 있네요. 지금까지 들려드렸던 제 사연은 벌써 3년이 지난 일입니다. 다행히 지금의 엄마는 그 지옥 같은 나를 완전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잊으신 것 같아요. 정신과 약을 절반으로 줄이셨으니 점점 더 나아지시겠죠?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사람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부디 그 말을 믿으시고 주위에 문제가 있다 싶은 사람과는 거리를 두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